추운 겨울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가 손에 쥐고 있던 목도리를 떨어뜨리고선 알아채지 못하고 극장을 나왔는데 한 남자가 제 목도리를 주어 저를 쫓아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뛰어가던 저를 쫓아온 남자는 코가 벌게져 있었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웃으면서 달리기가 엄청 빠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눈이 내렸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운명의 짝이라는 것을요. 목도리가 이어준 운명 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피크닉도 가고 함께 자전거도 탔고 여름에는 머릿속까지 시른 빙수를 먹고 수영장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가을에는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걷기도 하고 겨울엔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뜨거운 커피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 잘 챙기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을 몰고 올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니 솔직히 연애할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데이트를 하는 중에도 어머니와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곤 했는데 사이가 유독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아이, 저는 밥 먹었죠. 네, 지금 나영이랑 같이 있어요. 네네. 아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보통 아들이 엄마한테 사랑한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길래 되게 사이가 좋은 모자구나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뭔들 안 예뻤겠어요. 그 모습마저도 되게 다정하고 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를 숨기는 것도 아니고 저랑 있다고 해서 어머님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신우가 남편하고 5살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둘째를 그렇게 원하셨대요. 원래 신우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갖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되셨답니다. 둘째, 그것도 아들을 원하셨던 어머님은 정말 갖은 노력 끝에 남편을 낳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이가 좋고 애틋하신가 보다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어머님을 처음 뵙는 날, 솔직히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하는 행동 보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포옹과 볼법 보는 기본이었고요. 어머님께서 무슨 4살짜리 애 챙겨주듯이 생선도 다 발라주시고 뜨거운 거 호호 불어주시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기라는 애칭까지 쓰시면서요. 일반적이진 않구나. 좀 과하긴 하다 생각했지만 그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이 안 좋은 것보다는 낫겠다 싶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나영이는 일은 할만하니? 유치원 교사라는 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 정말 대견하다.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나 봐. 제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를 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저의 직업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안에 음흉한 꿍꿍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 나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보고 원래 애교가 많고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시야가 흐려졌던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뭐?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고? 왜? 직장 상사가 자꾸 뭐라고 하잖아. 그걸 어떻게 참고 있어. 아, 나 너무 힘들어. 놀랍게도 남편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2달 만에 남편은 돌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랑 연애를 할 때도 한번 이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이직이지. 그때도 회사 그만두고 거의 1달 정도 백수로 지내다가 다른 회사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사 핑계를 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근무 태만으로 잘린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고서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길래 좀 의아하긴 했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경제관념도 없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마마보이처럼 오냐오냐 자란 탓이 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만사오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일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회사 들어간 것도 어머님 지인이 있는 회사에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성실하지 못해서 근무 태만으로 1년 만에 잘리고 몇 달을 백수로 지내다가 또 어찌저찌 회사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회사를 엄청 옮겨 다녔습니다. 연애할 땐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옮길 때마다 어머님이 오냐오냐 하셨다는 겁니다.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지. 잘 모르는 후배를 잘 가르치는 것도 상사 능력인데 뭐라고 하면 그냥 때려쳐라. 집에서 푹 쉬어라 등 아들의 불성실함을 옹호하며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신 거였습니다. 결혼 후 2달 만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어머님은 그저 오냐오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어? 그래, 그런 회사 다니지 마. 왜 애한테 뭐라고 한다니? 아휴,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해. 엄마가 삼계탕이라도 해줄게. 집에 와. 아니, 집안에 돈이 많아서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면 아무 상관없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댁 지극히 평범합니다. 대출 낀 아파트 하나에 아버님도 그냥 생산직 회사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돈을 대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일 안 구할 거야? 언제까지 나 혼자 벌어? 우리 같이 돈 벌어서 최대한 빨리 전세로 가기로 했잖아.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희가 그때 살던 집이 월세였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이 좀 있었는데 남편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처음에 전세금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못 해준다나. 그러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둘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2사람이 집을 보러 다니는지. 그러더니 구춘빌라 월세를 계약하자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결혼할 때는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시작은 원래 다 이런 거라고. 이렇게 시작해야 더 아끼면서 사는 거라고요. 속상했지만 하는 수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께 월세라는 사실도 비밀로 했습니다. 집이 어떻고를 떠나서
남편이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시댁에서 지원도 안 해준다는 거 아시면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계속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몇 달 쉬다가 겨우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 구할 때 면접도 겨우겨우 봤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제가 써줬는데 서류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렇다 할 스펙도 없었을 뿐더러 전 회사 경력들이 너무 짧으니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겨우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 힘들다고 뚱이하길래 보내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어르고 달리면서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 안 할 거니까 나가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집 2년 계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남편이 1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때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 시어머니는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댁에 들어와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일 다니느라 집안일도 잘 못하고 살 텐데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내가 다 해줄게. 집안일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편하게 일만 해. 시댁에서 사는 건 생각도 안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당연하게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원래 쓰던 방 치우지도 않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싫다고 했죠. 다시 월세 살아도 되니까 저희끼리 집 구해서 나가자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임플란트를 몇 개 하셨는데 그걸 저희 집 월세 보증금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손목 골절된 것도 모르고 참으시다가 뒤늦게 병원 가서 알아차리고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손쓸 수도 없이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어머니께서 오래 쓰신 냉장고랑 TV를 싹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혼수로 집안의 가전이랑 가구 다 해주셨는데 그걸 다 시댁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거 볼 땐 진짜 화가 너무 나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보자. 엄마가 집안일 다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편하게 일 다니고 얼마나 좋아. 열심히 일만 하면서 돈 많이 모아서 얼른 나가면 되잖아. 그치? 그나마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참았습니다. 미련했죠. 그걸 왜 참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그럴듯한 말들로 저를 구슬렸고 저는 한 번 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집안일 다 해준다던 시어머니는 어디 간 걸까요? 빨래도 안 하시고 청소도 안 하시고 밥도 안 차려주시고 결국엔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하라고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냥 시댁 들어가서 살던 그 순간부터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하시길래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했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이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시누이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누이는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임신했을 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참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미용일을 하던 시누이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아이도 시누이도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가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항상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겼고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치원 교사를 어릴 때부터 꿈꿨고 정말 보람차고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만 그만큼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알겠지만 아이 키우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항상 신경이 서 있고 아이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외의 업무들도 많으니까 이래저래 많이 지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또 아이를 봐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아이라도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아이니까 더욱 힘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너는 들어왔으면 얼른 애부터 안아야지. 뭘 그렇게 민기적거리니? 네가 그러고도 유치원 교사라고 할 수 있니? 이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제가 시어머니 손주를 봐줄 수 있으니까 좋아했던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월세도 1년만 계약을 한 거였고 시집살이를 시킨 거였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결혼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것도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봤습니다. 그 때문에 저한테 일요일은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조카만 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일요일마다 놀러 나가셨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애기 밥 만들어야 하니까 잠깐만 아이 좀 봐주라. 어? 아, 나 지금 나가야 하는데. 뭐? 어딜 가는데? 나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회사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부장님도 오시는 자리라 내가 빠질 수가 없네. 저번부터 말했는데 기억 좀 해줘. 대체 어떤 회사가 일요일날 불러서 골프를 치나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없답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남편은 저를 두고 나갔고 저는 애 챙기랴 밥 챙기랴 정신없는 일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아이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면서도 아이 봐준 덕은 없다고 아무도 저한테 고맙다, 고생했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되려 저를 타박하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는 잔소리부터 늘어놓으셨습니다. 예, 너는 하루 종일 뭐 했는데 반찬을 이것밖에 안 했니? 밥상이 텅텅이다. 아주 텅텅이야. 애 옷은 또 왜 저렇고. 아유, 내복도 많은데 위아래 세트로 예쁘게 좀 입히지. 왜 또 희한한 바지를 입혀서는. 애기가 토를 많이 해서요. 급하게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느라 옷 고를 여유가 없었네요. 그거 치우느라 반찬 여러 개 할 시간도 없었고요. 너는 유치원 교사라는 애가, 아휴, 그러게 왜 애를 토하게 하고 그러니? 잘 좀 보지. 아휴. 아기 때부터 소화기관이 약해서 잘 개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조차고 애를 토하게 했겠어요. 신우도 저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잖아요. 딱 그 격이었습니다. 올케, 우리 애 책은 많이 읽어줬어요? 올케가 그런 쪽으로는 잘하니까 우리 애 잘 좀 키워줘요. 책도 읽어주고 한글도 알려주고.
옳게 영어도 좀 하나? 영어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라도 고모 덕을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제가 무슨 보모인가요? 가정교사 고용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10원 한 장 안 주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주말도 일의 연장선 같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아이를 보느라 저만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울컥울컥 할 때가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참고 살았나? 아니,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팔자다 생각하고 살아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랬던 것 같고 이혼은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는데 그 이후 저는 어머니하고 쭉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쭉 연락도 하고 만나서 아버지랑 데이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당연히 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혼하신 게 어린 마음에 엄청 상처였거든요. 다른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 보면서 기가 죽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정 환경 때문에 괜히 자존심 상하는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이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이악 물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눈에 뭐가 씌어 있었는지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생활도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을 땐 임산부가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임신했을 때 남편하고 더 많이 싸웠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생겼는데 이제 분가하는 거 어때? 많지는 않지만 돈도 좀 모았고 대출 껴서 전셋집 구해보자, 응? 아이, 갑자기 왜 그래? 아이 태어나면 여기 있는 게 더 좋지. 엄마가 애도 봐줄 거 아냐. 그리고 당신 아이 낳으면 2년은 가정보육하고 싶다면서. 그동안 돈은 어떡하라고. 여기 살면서 생활비도 좀 아끼자고. 나 혼자 벌기 힘들어. 내가 집에서 논다는 게 아니잖아. 나 부업하는 것도 있어서 그걸로 월 100 정도는 들어온다니까? 아껴서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아이,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살자. 시댁 사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 맨날 이렇게 징징거려. 그래도 이빠른 소리라도 할 줄 아는 남편이었는데 대체 뭐가 남편을 예민하게 만든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게 남편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그제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였을까요? 남편의 바뀐 모습은 임산부인 제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더더욱 할 수 없었죠. 저와 같은 아픔을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임신하고 아이 낳는 그 순간까지도 집안일은 당연한 듯 제 몫이었고 시조카를 보는 것 또한 제가 해야 했습니다. 남산만하게 배가 부른 저를 시어머니는 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굼뜨게 움직이니? 일부러 그러는 거니? 나 보라고? 나 때는 만삭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물론이고 삼시세끼를 다른 반찬, 다른 국해서 내놨어. 아휴, 요즘 애들은 지 힘든 것만 한다니까. 더 이상 저는 그 집에서 우리 며느리, 우리 나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던 게 그러면서도 저희 친정 어머니께는 늘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후로 제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어머니는 제게 전보다 많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딸, 밥은 먹었어? 요즘 몸은 어때? 김서방이 잘 챙겨주니? 엄마, 먹었지.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잘 지내. 오빠가 잘 챙겨줘요. 시어머니가 잘 챙겨준다, 남편이 지극정성이다 하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테니까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고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인데 제가 이런 대우받고 사는 거 알면 무척 속상해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달을 버틴 끝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되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고 이 아이로 인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부푼 마음과 다르게 제게 주어진 현실은 아주 참혹하고 냉혹했습니다. 요즘 다 가는 조리원, 저는 발도 못 붙여봤습니다. 남편이 몇백만 원 내면서 조리원 같은 곳을 왜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몸 회복하자고 가는 곳인데 돈돈거리는 모습에 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튼 곳에 돈 쓰지 말라면서 몸조리고 밥이고 집에서 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만삭 때도 밥 한 끼 안 하시던 분이 과연 아기 낳는다고 하시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기 낳고 돌아오니까 입 싹 닦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몸조리를 할 것도 없이 집에서 애 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다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가끔 반찬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럼 또 그걸 못마땅해 해서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는 돈이 썩어 남아 돈이? 우리 아들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반찬을 시켜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건 좀 해 먹어라. 얼마나 힘들다고. 아휴.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제가 어디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하셨던 거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서 아이 모유 수유하고 있든지 말든지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 키우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관여를 하셨습니다. 애가 입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영 살이 안 찌는 것 같다, 무조건 따뜻하게 키워야 한다,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이런 내복은 또 얼마냐, 이건 또 얼마냐, 끊임없는 잔소리와 간섭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 낳고 혼자 눈물 흘린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아기 방이 따로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쓰는 방에서 아기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코를 엄청 곱니다. 술 먹으면 더 심한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을 먹고 들어오거든요. 기차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심하게 코를 고는데
아기가 잘 리가 없죠. 새벽에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고 거실에 나가서 재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또 깨니까 아기띠 한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쪽잠 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몸조리도 못하고 집안일하고 애기 계속 안아서 그런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랑 발목이 시큰거립니다. 누가 시모가 몸조리 해준다고 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뜯어 말리고 싶네요. 미련했던 저는 그 꼴을 참으면서 또 1년을 버텼습니다. 아이는 돌이 지났고 돌잔치는 당연히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놈의 돈돈거리면서 요즘에 돌잔치는 잘 안 한다면서 그냥 가족끼리 식당에서 밥 먹고 끝냈습니다. 그때도 식사비가 얼마나 나왔네 하면서 남편이 엄청 툴툴거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댁 식구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는 어머니 한 분이 끝이지만 시댁은 시부모님하고 시누이랑 시조카까지 있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제가 돈 쓰는 게 영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도 돌잔치 하는 날도 어머니한테는 힘든 티도 안 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저한테 우리 나영이가 하면서 거짓말 참 잘하셨거든요. 남편도 저희 어머니 계실 땐 그래도 저 챙겨주는 신용이라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그렇게 아이 돌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었고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저희 아이하고 셋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같은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께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나영씨 맞죠? 지금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연락드렸어요. 솔직히 처음에 보이스피싱인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쓰러졌다 어쨌다 하면서 하는 보이스피싱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거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전날 저랑 아무렇지 않게 통화도 하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충 거듭만 걸치고 시어머니께 아이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일하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나 봐요. 저 지금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해서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 지금? 지금 가야 하니? 네, 지금 병원에 가고 계신데요. 아이 좀 봐주세요. 다녀올게요. 저는 헐레벌떡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께 제발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어머니 일하시는 은행 지점장님과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다행히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요? 아이고, 뭘 여기까지 왔어. 당연히 와야지. 엄마가 쓰러졌는데. 아유, 엄마 이제 괜찮은데. 애기는 어쩌고 나왔어. 밖에 추운데 두껍게 입고 나오지 그랬어. 지금 추운 게 문제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지점장님은 은행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가지 검사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이제 아무렇지 않다고 하셨지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필요한 검사는 다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급실 특성상 정신없이 바빠서 검사하고 기다리고를 반복하다가 오후가 되었고 어머니의 병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경미한 수준이라 약물 치료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셨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병실 생기는 대로 바로 입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 되어서야 병실에 자리가 생겼다고 했고 어머니와 함께 올라갔죠. 엄마, 그래도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 좀 가져올게. 엄마 집 들렸다가 우리 집도 다녀올게.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니를 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시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했지만 병실 나오는 순간 꼭꼭 숨겨두었던 걱정이 와르르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눈물도 쏟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늙으셨구나. 건강을 많이 신경 쓰셔야 할 나이구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면서 미리미리 어머니 신경 좀 쓸 걸 싶어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어머니 댁에 가서 더 커졌습니다. 입원하시는 동안 필요한 네이와 속옷 등을 챙기려고 어머니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장은 허전했습니다. 옷 좀 사 입으시지. 뭐가 이렇게 없어. 속상하게. 그마저도 얼마나 오래 입으셨는지 네이들은 모두 늘어나고 고무줄이나 레이스 같은 게 뜯긴 옷들이었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면서 어머니 짐을 챙기고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냉장고였지만 반찬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 댁을 놀러가면 항상 냉장고가 가득했거든요. 그게 다 저를 위해서 사놓으신 거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제가 시댁 식구들 밥 해주는 동안 어머니는 홀로 조촐한 식사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시면 더욱 어머니께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간단한 옷 좀 챙기고 시어머니께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 저 왔어요. 힘없는 제 목소리가 안 들렸는지 시어머니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딸, 이제 퇴근했어? 일찍 끝났네. 신우이랑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못 갔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사돈댁이 쓰러졌다나 뭐라나. 아유, 왜 하필 지금 쓰러져서는. 에휴, 그 여자 때문에 단풍놀이 못 가서 화딱지나 죽겠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픽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놀러 다니시는 분이 그깟 단풍놀이 안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제가 안 듣고 있어도 그렇죠. 저희 어머니를 그 여자라고 지칭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쓰러지신 걸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신우가 뭐라고 한 건지 시어머니는 금세 또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안방문을 벌컥 열었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더니 왜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대답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저희 딸을 들쳐안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대충 챙기고는 곧장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했고 그날 밤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해? 집에 안 들어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쓰러졌다고. 내가 병원에 있어야지. 심각한 것도 아니라면서. 그리고 애도 거기서 재우게? 불편하게 뭐 하는 거야? 불편? 병원에서 간이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그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해. 당신은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어. 우리 엄마가 단풍놀이 못 가셔서 아쉬워서 그런 말 하실 수도 있지. 당신이 좀 이해해. 지금까지 이해 안 하고 산 줄 알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이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 사과?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너 진짜 웃긴다. 됐어. 들어오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어머니 주무시는 틈을 타서 병실에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보니 어느새 어머니가 옆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저는 이번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심각하게 물으셨습니다. 이번이 처음 아니지? 사돈 그런 식으로 막말한 거. 그리고 김서방도 너한테 이렇게 구는 거 처음 아니지? 꾸역꾸역 잘 참고 있던 게 한 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한풀이를 하듯 2시간을 넘게 어머니께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어머니의 그 말이 되게 묵직하고 든든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제가 엄청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병실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답이 아주 쉬웠습니다. 그만하고 싶어.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제 딸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애원도 했다가 왜 고집을 부리냐고 화도 냈다가 집안이 엉망이라는 잔소리를 했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남편한테 이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애까지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제 의지가 확실하니까 나중엔 막 화를 내셨습니다. 이혼녀 딱지 붙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럼 별일도 아닌 걸로 무슨 이혼이냐고 저보고 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딴 집안에서 자라니까 네가 그 모양인 거야.
이혼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지자식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니? 더 이상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마음 굳혔으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붙잡던 남편이 양육권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야, 최나영, 너 돈도 안 버는데 네가 무슨 수로 애를 데려가려고 해? 나는 지금 직장도 있거든? 네 애는 내가 키울 거라고. 애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 정도로 기가 차지는 않을 겁니다. 애 기저귀도 한 번 안 갈아줬던 사람이 무슨 양육권 타령을 하나요? 애기랑 단둘이 놀이터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양육권이에요? 아이 가지고 고집 부리는 꼴에 아주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하길래 결국 재판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애 이제껏 제품 한번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애 아빠는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는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도 없으시고 일도 안 하고 계셔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불리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장 어디 일자리라도 구해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이 그때 가정보육 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욕심 같아서는 2년은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돌 좀 지났을 때였고요. 당장 보육기관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고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알아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통장을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통장? 갑자기 무슨 통장이에요? 네 거야. 어? 이게 무슨 돈인데? 제 것이라는 말에 통장을 펼쳐봤는데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무려 3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에이그, 내가 어디서 훔치기라도 했을까봐. 엄마 첫 월급 받았을 때부터 한 푼도 품 모은 돈이야. 너도 알다시피 너네 친가가 좀 살았잖니. 돈 걱정 없이 결혼해서 결혼한 뒤에도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뒀었지. 이혼하면서 아빠 쪽에서 집이고 살림살이고 뭐고 다 가져가는 바람에 그거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끝까지 안 쓰고 꽁꽁 아껴뒀어. 너네 아빠랑 이혼하고 다시 일하면서 또 조금씩 모아뒀어. 너 필요할 때 주려고. 그런데 지금이 딱 필요한 순간인 것 같네. 그 돈으로 빵빵한 변호사를 쓰던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자를 내던 뭐라도 해봐. 네 새끼는 네가 키워야지. 어디 그런 집구석에 줘. 나 속상할까봐 나영이 네가 말 아낀 거 다 알아. 요만큼 들었는데도 알겠더라. 그 집에서 너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나는 내 딸도 내 손녀도 그런 집에서 살기는 못해. 어머니 말을 듣고 또 한 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속상한 사람은 어머니일 텐데 저를 믿어주시고 결정을 내려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 딸 내가 지키면서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남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낼 거라고 얘기해두고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제 확고한 의지를 알아차렸나 봐요. 소송까지 갈 기세로 덤빌 때는 언제고 제가 변호사 고용까지 하니까 꼬리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까지 고용할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자기한테 쓰는 건 안 아까워해도 그런데 돈 쓰는 건 엄청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무슨 소송까지 가냐면서 그거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는 거 아니냐며 산심 쓰듯 이혼해 주겠다고 했고 당연하게도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부업을 하던 게 있어서 다행히 그게 좀 인정받게 되었고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한 덕에 어렵지 않게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 딸은 절대 기죽고 살지 않게 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자존감 무너지지 않게 무조건 잘 키워야겠다. 공주처럼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간의 서름은 모두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3억을 보고 있자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했던 부업이 블로그 글 쓰는 부업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일하면서 소소하게 좀 더 벌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 후 출산 후에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홍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장을 좀 공부해서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홍보가 필요한 기업, 가게 등에게 의뢰를 받아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거였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대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더라고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필요했고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랑 딸아이랑 저랑 셋이 살면서 집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했다가 의외로 초기에 소환이 좋아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웹 개발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때 사무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저는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5평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둘이서 일하다가 셋이 되고 2배 넓은 사무실로 옮겨서 직원 2를 더 고용하게 되고 창업한 지 2년 만에 30평대의 사무실에서 직원 10명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만을 꿈꾸던 제가, 그 일이 제 천직이라고 믿었던 제가 전혀 색다른 일을 하고 있을 줄도 몰랐고 그걸 또 잘 해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양육권을 뺏기네 마네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줄 수 있고 계절마다 예쁜 옷을 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혼하지 않고 그때 그냥 꾹 참고 계속 시댁에서 살았으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살림이나 했을 게 뻔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린 제 자신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불을 지펴준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신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차, 제가 전 남편 때문에 알게 된 지인한테 듣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남편하고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의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고 이혼 후에도 그 언니하고는 연락을 가끔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혼하고 1년 좀 안 되었을 때였나 신우가 아주 사고를 제대로 쳤다고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을 했는데 몽땅 다 날려먹었나 봐요. 신우가 살던 집 전세도 빼고 시부모님이 모아두었던 돈도 탈탈 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집에 신우랑 시조카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시조카 보느라 엄청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뿌린 대로 거둔다 맞죠? 양육권 주장하던 전 남편은 저희 딸 보고 싶다는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애초에 같이 살 때부터 딸아이한테 애정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없던 애정이 이혼한다고 갑자기 생기지는 않겠죠.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줄 의향이 있는데 글쎄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요즘 저는 참 많이 웃습니다. 결혼하고서는 한동안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웃고 딸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웃고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즐거워서 웃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절로 웃음이 나네요. 하도 많이 웃어서 그런가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이혼이 이렇게 좋은 거인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나 봐요. 앞으로도 제 소중한 가족들 무시하고 저 무시하는 일은 참지 않을 겁니다. 참는 게 참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묵히면 묵힐수록 속에 병만 생기는 짓이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많이 웃으면서 살아볼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